안녕하세요. 순금조대 유재고입니다. 한 4, 5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미국 나스닥 시장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연일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죠.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성격도 있고, 반면에 유럽은 한 10% 이상 올랐죠, 올해 들어서. 중국도 약간 상승세에 있고요. 미국하고 일본이 주식이 좀 하락세고, 미국과 일본은 채권 금리가 내려오는 추세라 불안감 내지는 경제 침체,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상호 관세 하겠다, 보편 관세 하겠다, 종목 관세 하겠다, 날짜도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처음에는 관세 얘기를 하면 내리고, 주가가 다시 또 늦추겠다 하면 또 오르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하면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이 불안해 보이는 거죠, 주식시장이. 그리고 오늘 발표한 걸 내일 뒤집는다. 그러면 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거기에 미국 하반기 경제가 약간 침체가 될 거라는 거시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애틀란타 GDP 나오 마이너스 2.4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가지고 이 세계의 어떤 무역 그 시스템을 장난하는 것 같아요. 장난. 그 지도자가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표현을 그냥 다 피곤하니까 주식 그만하고 나오겠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옮기겠다, MMF나 채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금값도 많이 올랐어요. 올랐다가 지금 조금 빠졌는데 15% 이상 빠졌죠, 오른 거에서. 비트코인은 1억 2,900, 고점 대비 한 2천만원? 2천만원 정도 빠졌다고 봐야죠. 미국이 그렇게 좀 불안해 보이니까 일본이 금리 올리면서 엔화가 강세를 띄고 있죠. 148엔 되고 달러당
채권 금리가 1.5%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일본. 중국도 많이 올랐어요.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한 1.5 bp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많이 오른 겁니다. 일본은 2.5 bp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독일이 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지금. 유럽이 의외로 주식시장이 지금 좋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뭐 지금 보니까 또 1460원대에서 1446원? 그 1450원 전후로 해서 박스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주식시장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박스권 장세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미국은 나스닥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테슬라 같은 경우 450불 정도까지 갔죠. 지금 267불이면 180불이 빠진 거 아니에요? 원래 한 200불 대 있었거든요. 200불부터 올랐으니까 반토막 난 거죠. 그럼 200불이 267불이면 이제 오른 거 다 토해낸 거죠. 문제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원가도 오르고 수익률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매출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 테슬라 나스닥이 상장된 거 말고 2배 ETF가 있어요. 3배 ETF하고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ETF. 작년인가 제가 한번 신한증권 그 ETF 투자 잘못했다가 1300억 손실 난 거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주식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인덱스 펀드 겸해서 ETF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2배짜리 테슬라가 70% 빠졌어요. 70% 빠졌는데, 우리나라 한국 투자자분들이 한 45%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3배 ETF 테슬라는 80% 빠졌는데, 한국 투자자가 90%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파생상품에 참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손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홍콩 쪽에서도 그랬고, 라임이나 옵티머스 다 이 파생상품이거든요. ETF도 파생상품 아니에요,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90%를 갖고 있다. 대단히 많이 투자를 하신 건데 우려가 많이 되네요. 오늘은 우리나라 지하경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GDP의 25% 정도 차지해요. IMF에서 관계자분이 한국의 지하경제는 GDP의 25% 정도 된다.
어떤 그 분석 자료 수치를 갖고 이렇게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그럼 2,500조라고 하면 GDP가 600조 600조 정도 되는 거죠. 지하경제가.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지하경제가. 그래서 지하경제를 이렇게 양지로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도에 금융실명제를 했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지하경제가 정상적인 경제로 올라왔는데, 아직도 25%면 뭐 엄청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현금 영수증이라는 제도를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지하경제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드하고 영수증으로만 이렇게 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하면서 과표를 굉장히 많이 포착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누락되는 과세를 많이 해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세수가 많이 더 걷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부분에서 부가세도 그렇고. 그 현금 영수증 제도를 미국에서 배우러 왔다고도 하잖아요. 재정 조세 제도로 상당히 유용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버스 전용차로하고 현금 영수증 제도, 청계천은 서울 시민들이 뭐 좋아하시나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자원 쪽에 너무 많은 손실을 냈죠. 우리나라 뭐 거의 다 산 거 대비 절반도 못 받는 가격으로 막 이렇게 문제가 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해외 자원 뭐 이렇게 개발한다고 해서 사들인 것 중에서 투자 한 30조 정도 됐는데 출혈이 많았죠. 4대강하고 그런 것들이 좀 그림자로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금융실명제하고 현금영수증 제도로 많이 지하경제를 정상경제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25%면 많은 겁니다. 문제는 저성장기에는 이 지하경제가 더 말이 좀 그렇지만 더 활성화되죠.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법정금리가 60%대가 그랬어요. 그러고 한 10년 전에 40%. 지금 법정금리가 20%죠. 그럼 15%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15%까지 오면 좋죠. 그럼 2금융권이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1금융권은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법정금리가 점진적으로 낮아졌어도 하위 저소득계층 20, 30%, 그리고 한계기업, 중소 한계기업들은 불법 사금융을 쓰죠. 채권 회사채 발행을 안 하고 삼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지하경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커진다는 거지. 저성장기에 어려우니까. 지하경제의 사이즈를 뭐 600조나 되는 그 규모를 어떻게 양지로 올려 보낼 거냐, 이 부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저성장기에 정말 어려운 서민들, 또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그 불법 사금융 써가지고 다 이제 폐업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 빌려준 돈 못 받으면 공장 그냥 인수해버릴 거 아니에요. 10억짜리 뭐 한 2억 빌려주고 2억으로 10억짜리를 그냥 인수해버리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정부가 제도로서 이거를 지하경제를 올려놔야지, 양지로. 민간이나 이런 기업들이 하기는 좀 어려워요. 법이 또 뒤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강력한 법이.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이유를 붙이는 이런 채권 채무 관계는 보호를 좀 해줘야 됩니다. 명동 사채시장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금 보유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명동 사채시장의 제일 큰 손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수출입은행도 무역 관련된 회사, 중소기업들한테 이렇게 대출해 주어야 되는데, 방산 활성화한다고 뭐 하나 그룹 3개사, 방산 3개사에 대출해 준 금액이 수출입은행의 대출 규모의 10%, 한 개 그룹이 10% 대출해 줬다. 이거는 뭐 작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그 정책적으로 방산을 장려하고 지원한다고 해도 기회비용적인 면에서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폴란드나 체코 뭐 원전 수출, 방산 수출하면서 수출입은행 자본금이 모자라 가지고 그쪽 대출해야 되다 보니까 법을 바꿔서까지 자본금을 늘려서, 대출한도 늘려서 방산을 수출하고 원전을 수출한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임기 때 성과를 내는 그런 부분도 뭐 누구든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왜곡된 수출 거래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내수 국내부터 조금 단돌이 하시고, 외국 쪽은
저희 TF팀이 있어야 돼요. 유럽 TF팀, 미국 TF팀, 일본, 중국.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모여서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민간 기업에 네트워크 있는 사람들, 그런 셀럽들하고 또 협의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나가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이렇게 국내 증권시장이 너무 수익률이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가가지고 돈을 잃어갖고 오니까 문제야 저게. $200조가 넘죠. 200조가 미국으로 간 것만. 순수 한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200조가 넘으니까, 그리고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거의 다 이제 빠져나갔다고 봐야 돼요. 팔은 금액 보니까 삼성전자 한 샀던 거 한 32조에서 26, 7조는 팔았으니까 이제 팔 만큼 팔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은 팔고서 환율 괜찮을 때 다 나가는 거죠. 환율이 낮을 때 팔고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팔은 비중을 보니까 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 당국이, 우리 정부가 줬다고 봐야 돼요. 좋은 기회를. 그리고 이 MBK 아시아 최대 펀드, 헤지펀드, 영풍 그 고려아연 관련해서 지분 논쟁이 있었던 최씨일가하고 고려아연, 그 대표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홈플러스도 대주주인데 법정관리 그냥 신청해버렸더라고. 현금 3천억 있고 부동산 한 4조 원 있는데 인수하고서 4, 5년 동안 적자 났다고 바로 워크아웃도 안 하고 채권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법정으로 확 가버려요. 그러면 2월 달에 대금 못 받은 거 입점한 사람들하고 그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납품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납품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살 때 무리해서 한 4, 5조 은행 차입금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달에 이자만 3천억씩 낸다고 하죠? 아니 1년에 내는 게 3천억이라고 그랬나? 1년 이자가? 하루에 1억씩 내는 거네. 하루에 1억씩. 이자가 그렇게 나가니 벌어도 안 내는 거, 그건 똑같은 거예요. 저기 중소기업하고 한계기업 물러선 거죠.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거지. 홈플러스는 이자가 뭐예요? 마이너스가 계속 나는데. 그렇다고 그 물건 납품하는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워크아웃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기업회생으로 들어간다? 못된 거예요, 정말. 정말 못된 거야. 법대로 하자는 거죠, 법대로. 이 정부 차원에서도 MBK가 4천조 원 정도 돼요. 운영하는 금액이 4천조 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200조 아니에요? 1040조였다가 160조 벌었잖아요. 작년에. 외국에서 34%
한국에서 마이너스 7%. 15% 평균 수익 나가지고 160조 벌어서 1200조인데 MBK는 4000조야. 그런 그 MBK가 그냥 우리나라 웬만한 회사들은 그냥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제도적으로 보호해줘야 돼. 홈플러스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나몰라라는 거 아니에요, 나몰라라. 정치권이 혼란스러우니까 경제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아니, 왜 비행기는 느닷없이 가다가 왜 성당에 폭탄을 8발씩이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연습하다가. 아니,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비행사분들도 정신이 없나 봐. 그 좌표 그 USB GPS 입력할 때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망하신 분은 없어도 다수의 상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있잖아요. 전쟁 난 줄 알았을 것 같아. 8발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구장 하나를 초토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아무튼, 구심점이 없어서 그랬다, 구심점. 우리 국민을 계몽을 한다? 계몽을 누구를 한다는 거야?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식한가? 계몽할 정도로 박식한가? 계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우리 국민들 굉장히 그 교육 수준 높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계몽이라는 얘기를 하지? 6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야. 계몽을 한다는 그 표현이 국민을 개돼지로 하니까 계몽을 한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그게 더 화가 나. 어디다 대고 계몽한다고 그래. 얼마나 배웠다고. 아니, 그 법 서너 가지 조금 많이 안다고 계몽을 하나? 우리 인간의 생태계에서 법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특별히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없었어요. 왜 없어요? 다툴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많이 가질 필요도 없고. 욕망 때문에 법이 생긴 거 아니야. 사회적 갈등. 그 갈등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지. 소송 한번 하면 집안 말아먹잖아요. 왜 정해진 가격이 없어? 정해진 가격이 있더라고. 민법 그 신문에 난 줄 하나, 한 줄 해석하는데 33만원. 부가세 33,000원. 36만 3천원. 한 줄. 기본이 변호사는 36만 3천원인가 봐. 일단 딱 정식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려면. 한 줄도. 자문료가. 36만 3천원이 남으려면 150만원은 팔아야죠.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정상적인 사회. 제가 우리나라 사회적 비용이 250조 정도 된다고 작년 10월 달인가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사회적 비용 중에서 이념이 차지하는 게 70%야. 노동, 성별, 뭐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게 아니에요. 교육 갈등 이런 게 아니라 70%가 160조가 이념 갈등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사회적 비용. 요번에 계엄으로 발생한
이념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 그 모 대학교 교수가 산출했는데 2천조, 약 2천조라고 이렇게 발표하시더라고. 그거 맞는 얘기예요. 왜 맞느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6,200조 중에 반토막 나서 3,100조 됐으면 대통령 돼서 딱 1000일 만에 계엄했잖아요. 하루에 3조씩 까먹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조 1,000원씩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맞는 거죠. 2천조 나온다는 게. 그러면 계엄 관련된 당사자분들, 윤 대통령 일가하고 다 재산 환수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평생 갚아야 돼. 국민들한테. 그리고 주동한 주동자들. 그런 책임을 안 지면 안 되죠. 그 돈을 어떻게 구할 건데. 삼성전자가 한 1200조 돼요. 브랜드 가치. 지금은 뭐 반토막 났지, 삼성전자. 5, 600조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튼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 보수적으로 하시고, 특히 테슬라 2배, 3배 ETF 손실이 많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은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폭탄 투하 할 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국민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계엄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2천조 깊이 고민하시고 해결할 방법 정부는 고민해야 된다. 특히 여당, 야당도 고민하셔. 정치권에 같이 있었으니까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복구할 수 있는가 고민하세요. 유튜브를 하는 게 힘들어요. 뭐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얘기 거리가 없어가지고 미담을 찾으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국가적인 큰 문제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어두운 얘기만 이렇게 하게 돼서 좀 그래요. 좀. 아무튼 3월 오늘이 6일이니까 경칩아니에요? 3월 6일이면 경칩인데? 개구리 자면서 깨는 경칩인데? 개구리가 잠에서 깨고 곰이 겨울잠을 땅속에서 자다 나오듯이 우리 경제 또 대한민국도 이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서 활기찬 그런 국민, 국가가 되길 희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